ECB가 지표 호조에 힘입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호조를 보인 것 등이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ECB가 내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2%, 0.2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2주 반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기 회복을 위한 초저금리 유지 약속과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 투자 심리가 부양됐습니다. 프랑스는 0.66% 올랐고 독일과 영국 증시도 각각 0.5%, 0.8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8월 ADP 민간 순고용이 17만 6천 명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또한 7월 민간 순고용 수치도 종전 20만 명에서 19만 8천 명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6일 발표될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도 다소 낮아지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9천 건 감소한 32만 3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2주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추세치인 4주 이동평균 건수는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5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넉 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최저대출금리도 0.5%로 초단기 예금금리도 0%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 개선 추세의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기 총재는 금융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부양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개선에 대응해 ECB가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논의 중인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이날 증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별도 모임을 갖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또 G20 회원국들이 나서서 글로벌 수요를 부양하고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변화가 초래할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의 경기 부양책 축소로 인해 신흥국들의 유동성 변동에 따른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9월 들어 3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 육박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6일 발표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앞서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는 부진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반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으면서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급등했다는 것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떠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ECB가 초저금리를 넉 달 연속으로 유지하면서 결국 2주 반 만에 최고치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시장이 온통 6일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 주목하는 가운데 간밤 ADP 민간 고용은 17만 6천 명 증가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미리 전망해보면서 9월 테이퍼링 가능성도 분석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진단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뉴욕 증시 3일째 상승세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고용 관련 지표 발표된 게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 경제 지표, 네. 좀 엇갈리게 나오긴 했는데요. 상승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사흘째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우는 0.04%가 올랐는데요. 14,93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27%가 올랐습니다. 3,658포인트. S&P 500 지수는 0.12%가 오른 1,65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셨듯이 이 시리아 문제,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이 시리아 문제의 논란이 여전히 뉴욕 증시에 한 사이드로서는 부정적 여파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 지표로는 이제 ADP사가 발표하는 민간 고용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수치인데요. 17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8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약 4천 명 정도가 좀 모자란 수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간 고용 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2만 3천 건으로 최근 한 달여 수치로 봐도 가장 신청자 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 신청자 수가 적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좋은 지표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7월 공장 주문은 마이너스 2.4, 예상치는 3.3%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낙폭은 있었지만 낙폭을 줄이는 수치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지표는 대부분 좋은 수치로 좀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0.89%가 올랐습니다. 6,53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48%가 올랐고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0.66%가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도 0.78%가 오르는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ECB 드라기 총재가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동결을 하고 기준금리를 당분간 낮게 유지할 것이며 통화 부양 기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 내용이 시장에 좀 톡톡히 뒷심을 좀 발휘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종전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4로 조금 올린 것도 시장에 좋은 뉴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폴란드 증시가 4.36%나 크게 하락이 됐는데요. 폴란드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폴란드 퇴직연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채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정부 측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시장에 좀 충격파를 안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6일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되겠지요. 미국의 노동부 고용보고서입니다.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9월 FOMC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이유가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판가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초전 성격이 있는 ADP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앞서 얘기를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네. 부진하지만 아주 그렇게 부진한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관측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평 효과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는 평균 수치가 19만 명을 현재 넘어선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19만 명 이상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9월에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는 필요 충족 조건의 하나는 현재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18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관심이 하나는 이제 실업률 수치인데요.
8월에 실업률이 7.4, 7월 7.4와 동일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업률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막판에 좀 변수가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 현지에서 JP 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럴리 이코노미스트는 9월에 테이퍼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월 850억 달러가 700억 달러 정도로 현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50억 달러 정도 내지는 100억 달러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국채 매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17일과 18일 테이퍼링이 나오는 이 시점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9일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이 충격파는 대부분 주말을 보내면서 흡수가 되게 되겠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9월 23일 날 시초가 정도 부분에 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이 연준 테이퍼링의 전조인 것인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 근접했다는 점인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나오는 거를 네. 이미 예견하고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9bp가 전전일보다 올랐습니다. 2.99%, 이제 3% 턱 밑까지 올라섰는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베이지북이 경기 판단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됐는데도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추세에서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민간 고용 수치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고용 지표를 앞두고도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9월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이제는 많이 흡수한 좀 내성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채 수익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유럽 증시에서 독일의 분트가 10년 만기 수익률이 장중 2.2%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 2%가 넘어가는 것도 17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이고요. 영국의 길트 10년물도 3% 현재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북유럽 쪽의 네덜란드 국채나 핀란드, 오스트리아 국채도 최근 수익률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자금 동향에서 많은 선진국 쪽의 국채 쪽의 가격도 다소 현재 떨어지는 이런 그 머니 무브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자금들은 한국에 이제 일부 조금씩 현재 환류가 되고 있고요. 유럽으로 한 절반가량이 현재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동유럽 국가들은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부정적 여파가 미미하기 때문에 최근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추세를 나타나고 있는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이런 쪽의 증시들이 좋은 추세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양적 완화 축소 9월을 예감하고 국채금리가 미리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사님의 분석이셨고요. 이제 다음 주 여러 가지로 시장의 분수령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리아 공습 여부와 더불어서 차기 연준 의장 발표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요. 이번 주 이제 2일이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처리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것만 이제 해결이 되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 중에는 연준의 새 수장을 지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그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9월 증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잘 현재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시리아의 교전 문제도 있지만 다소 현재 이 리스크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도 뚜껑을 열게 되면 뭐 부정적 여파는 좀 있겠지만 이도 잘 흡수할 수 있는 내성을 조금씩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감추어진 이슈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 로렌스 서머스를 지명하게 될 경우 시장이 그 불확실성에 다소 부정적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9월에 나올지 10월에 지명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렌스 서머스는 재무장관을 지냈고 정부 재정 쪽에 그 전문가적인 식견이 보다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론자 입장보다는 양적 완화 기조의 자체에 대해서 그 효과 면에서는 다소 제약적으로 보는 식견이 좀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그 속도, 축소되는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인도를 비롯한 경상수지 적자국, 일부 신흥국들이 다소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그리고 영국, 그리고 ECB에서 있었는데, 어제 이 시간에 미리 이사님이 다뤄주시면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전부 다 건들지가 않았죠. 예.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은행도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 성명서 발표 없이 약식으로 그냥 그 기자회견 없이 그냥 끝났는데요. 18일 날 의사록을 통해서 어제 이제 그 논의됐던 금통위 주요 인물들의 몇 명과 언사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는 경기 판단 기조를 상향 조정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드라기 총재는 매월 금통위 이후에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금융시장의 개선 주제가 실물 경제로 많이 전이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좀 밝혔고요. BOJ도 경기 판단 기조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좀 붙는 이런 흐름이고요. 소비세 인상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가면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런 점도 아베노믹스에는 다소 현재 힘을 북돋아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죠.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도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그 장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네요. 원래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박스권 상단이 이제 1960 정도인데, 일단 전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매수를 들어오는 매수 강도가 최근에 약간 주춤해지다가 다시 좀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상승의 그 주역이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 대열로 합류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순환매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일단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철강하고 화학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학주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결국 정유주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들이 뭐냐면, 결국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일단 자금들이 배팅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나타나면 결국 유가에 대한 부분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일정한 배팅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쟁에 대한 해지를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들이 특징적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정유주의 어떤 움직임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내용에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정유주들의 어떤 시각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철강주 역시도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죠. 자동차가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악재를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들은 지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것은 결국 이제 뒷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삼성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그 반사이익이 지금 삼성전자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 상승폭이 조금 컸다가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장중 낙폭을 좀 축소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그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이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인 수급을 좀 상당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력이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일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들의 매수력이 지금 한 15주 정도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분석 자료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 외국인들이 현재의 상황들을 그대로 추가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매수했던 기준으로 보니까 6월에 어떤 급락 이전까지 지금 지수는 이미 복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분명한 피로감도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한테 좀 나타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에서 추가 수익을 내더라도 환율에서 좀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환율에서 손실폭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좀 치고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래서 이 15조 원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개선이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매도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지가 조금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일단 멈추는 상태가 좀 나타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코스닥에 대한 수급 개선이 진행되는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슈 부분에서 좀 다뤄야 될 게 전일 SK 하이닉스 디램 고정 가격이 SK 하이닉스가 이슈 부분에서 좀 다시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그 중국 공장이 그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나면서 무슨 분석 자료들이 나오냐면 사실은 디램 초과 공급이 한 4% 정도 되는데 아마도 지금 SK 하이닉스 공장 가동 중단에 의해서 디램의 그 공급은 한 1%에서 2%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러면에 따라서 지금 디램 가격이 갑자기 이제 스팟 쪽으로죠. 그러니까 장기 거래가 아니라 스팟 거래로는 디램 4기가 DDR3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급등을 했고요. 2기가 DDR 이쪽 기준으로는 10% 정도 상승을 하는 1.895불 정도가 지금 나타난 현상입니다. 분명히 SK 하이닉스에는 악재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디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지금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실적에 부정적인 요소를 미치긴 하지만 이미 실적 대비 주가가 적정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탈이나 추가적인 상승에는 분명히 제한적인 상황이 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려는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이제 3%대로 지금 급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앞부분에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3%대 급등을 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지금 조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 국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거에 대한 배경에서는 시리아 전쟁 가능성이나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반대쪽에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9월에 되느냐, 11월에 되느냐, 뭐 12월에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논쟁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보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출구 전략 시기는 유동성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시기는 조금 더 다가온 게 아니냐라고 일단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 강해요. 강한데 박스권은 아직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960에 1900,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1960 정도를 일단 상단으로 놓고 보고요. 하단을 1900 정도로 놓고 보는 박스권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향후 장세 움직임 봐가면서 상단을 조금 높이든지 그 부분을 좀 진행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510에서 540, 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주,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결국 외국인의 수급의 결정적인 부분들은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된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선물옵션 만기인데 이때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과 박스권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다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형주에 대한 그 비중은 지금 현재 수익 기준 차원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은 대형주가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대형주에 힘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그 부분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고요.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 시점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코스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동시만기일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 유지한다 말씀 남겨주셨고요. 중소형주 장세에 대비하자라는 말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해보면서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예상보다 시장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가 1950선대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올랐던 이유가 지표가 좋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미국 지표도 좋았지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1.1% 정도 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됐었고, 또 이제, 강한 외국인 현선물 매수세, 이게 뭐 끊지 않고 들어온다는 부분들 좀 본다라면은 시장을 좀 이끌어 갔었던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본다라면은 어찌됐든 최근 한 달 동안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1940포인트 전후로 한 이 저항대를 돌파를 시켰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하락 추세대를 상승으로 시켜놨던 상황에서 이제 121선짜리에서 한 이틀 정도 눌림목을 주고 나서 올라오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2차 상승의 초입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고점 갱신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대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기술적인 차트 분석, 지난 한 주의 흐름이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94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띄었었고, 그리고 2차 상승에 대한 초입이라 말씀드렸는데 1차 상승을 보이고 나서 한 3, 4일 정도 기간 조정 주고 올라오는 거라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1850을 최저점을 봤을 때 1920 정도가 올라오고 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70포인트 그 1차 상승폭하고 똑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1920포인트대에서 한 70포인트 더하게 되면은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수가 상승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은 좋지 못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흐르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에 대한 저항감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매물대 돌파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수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분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0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네. 20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주셨고요. 코스닥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기술적인 분석 함께 해봤고요. 주간 기준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나빴던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좋았던 종목을 본다라면은 9종목으로는 5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 네. 삼성중공업, 한국타이어, LG화학, 삼성전자, 서울반도체를 볼 수 있고, 그 배드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파트론, LG디스플레이, 스페코, 루미마이크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9종목, 배드 종목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조심해야 할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9종목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9종목들은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 좀 힘을 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위주로 주가가 올라왔었다라면은, 이번 주는 그런 상승이 약간 경기 민감주로 확산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았던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조선주 섹터가 다시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저께 고점을 돌파시켰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번 주는 고점을 돌파시키는 양봉이 출현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시리아전이라든지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한번 강하게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8월 중순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다 회복을 시키고 나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삼성중공업 다른 점은 일단 29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이고 나서 이제 상승을 전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 매물을 해소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어요. 대주주의 오버행 물량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이 종목군들이 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들, 특히 코스닥 시장도 같이 못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저께 이제 양봉이 출현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특히 이제 LED 관련해서는 다른 LED 업체에 대비해서 서울반도체가 월등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변곡의 위치에서 양봉이 출현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한국타이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었었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드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약간 변동성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죠. 네. 여기서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V자로 올라가기에도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배드 종목이라고 네. 선정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파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최근에 보면은 15,000원 중심으로 해서 저점을 형성시키고 반등을 줬었습니다만은 또 19,000원 전후가 또 쌍봉에 대한 부담감을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에 추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예.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제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쪽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대로 루미마이크로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자회사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락을 바닥권의 지지라고 형성시키다가 어저께 한 1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 그리고 나빴던 차트 흐름 종목들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관심 종목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 근래 대박 예감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종목 삼성중공업 참 많이 들고 오시는데요. 간략하게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하고 예.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 높게 작용하고 있고, 만약에 선진국에 대한 경기 회복 신호가 계속 좋게 나온다라면은 조선업황 섹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긍정적인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그렇습니다. 41,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만약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과거 2011년도 고점 때 한 45,0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네. 충분하게 매물 없이, 부담감 없이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39,5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가 되면 이제 21선을 붕괴시키는 위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41,000원대 전후로 매수 가격 잡아주셨고요. 42,000원대 잘 통과한다면 46,000원대까지도 금방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목표 가격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G20 정상회의가 3일 러시아 상트페르테르부르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주로 경제 현안들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관심은 시리아 군사적 제재 문제로 급속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한 그 파급 영향들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는 시리아 문제 조금 더 이게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G20 정상회담은 원래 그 경제 현황, 특히 지금 양쪽 간의 축소의 네. 핵심이죠. 그래서 양쪽 간의 축소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G20 정상들이 이것을 가지고 양쪽 간의 축소를 약간 그 늦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성토의 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시리아의 그 공습에 대한 부분이 상원에서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곧 조만간 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는 거죠.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G20 정상회담이 러시아 쪽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에 호소를 해서 러시아의 어떤 지지를 받아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 그 푸틴 대통령은 지금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면 우리도 공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거기 전제 조건을 까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라크 때도 화학무기로 했지만 실제로 결과로 봤을 때 증거가 없었다라는 네. 거죠. 그 증거를 확실히 내놓으라고 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앞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호응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을 화학무기를 전제로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공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G20 정상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양적완 축소로 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냐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공습에 대한 지지를 폭넓게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러시아도 이제 하원 승인만 임박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G20 정상회담에서 이 시리아 공습 문제 관련해서 호응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해봤습니다. 5일 개막했고요. 6일까지 열리게 되죠. G20 정상회담 첫 번째 라운드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삭티시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수석 전략가는 최근 한동안 소외됐던 한국 증시가 선진국 회복 국면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IT 자동차주의 질주를 예견했습니다. 최근 예상 밖의 강한 상승세가 국내 증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세야 그동안 IT 자동차의 상승에 기대서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데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 쪽에서 IT 자동차 질주가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종목도 언급했어요. 기아차, 삼성전자요. 그 삭티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의 아시아 이머징 마켓 수석 전략가예요. 예. 근데 과거에 이 상당한 그 예측력이 있고요. 그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주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글로벌의 많은 언론들이 한국을 상당한 투자처로 얘기하고 있는데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도 한국을 지목했다. 오늘 새벽에 JP모건도 역시 한국의 차별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돌아가면서 한국을 지정하죠. 그러면서 2010년도, 2012년도를 봤을 때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차, 특히 삼성전자, 기아차가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기아차가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 종목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꼭 삼성전자 전차만을 고집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 전차보다는 과거에 영광을 가졌던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화학주라든가 정유주 이쪽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신흥국 위기라든가 미국이 지금 약간 그 낙관론이 아닌 비관론 쪽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장을 주도적으로 선별해줬고 또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 여기에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도 한국을 사자라는 분석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기아차를 수혜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주장에는 조금은 반대하시는 의견 쪽으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제조업의 필수적인 구리는 경기와 주가 흐름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닥터 코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 구리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시티그룹의 데이비드 윌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구리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톤당 10,000불 갔던 것이 8,000불대로 밀렸다가 다시 6,000불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한 10% 올라와서 7,200불대가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수요를 하겠지만 그 수요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구리값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민감에 대한 지표로서 닥터코퍼라는 그 명칭을 갖는 구리인데 지금 시장은 경제 회복이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도 7%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시장에서 7.5%에서 올 연말에 8%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구리의 수요가 더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났다 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지 못할 거라면서 가격이 다운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리 같은 거라든가 그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구리라는 어떤 원자재는 미리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공급해가지고는 그거를 다 수요가 다 저기 할 수는 없죠. 수요에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부족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에서 아마 닥터코퍼에 대해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경기가 개선되는 시장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급의 부족 상태로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결국 세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재를 보인다면 구리는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디트 스위스, 시티그룹에서는 일단 데이비 윌슨 애널리스트 조금 일시적인 시각으로 본 게 아닐까 일침을 놓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본다면 구리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가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일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